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2부 제자리에 제5장 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일이란 자유, 보상, 인정, 희망을 줄 때에만 일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 생활신조 5 햄퍼드 원자력 연구소 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 있었다. 여름 폭풍이 시작될 징조였다. 아침 하늘에 번개가 번뜩이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는 바로 그 시간에 론 퓨리어는 1964년형 램블러 스테이션 웨건을 몰고 회사를 가고 있었다. 손에 체크리스트를 들고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론의 초록색 차량 출입증을 확인하고는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론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워싱턴 주의 트리시티 지역에 있는 정부 하청업체의 회계사였습니다. 착실히 승진을 해서 책임 있는 중견 간부 직위에 올랐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과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리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그 거대한 원자력 연구소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던 그날 아침에도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금요일 아침 거대한 빌딩 안으로 들어선 론은 동료들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았고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보통 금요일 같으면 길고 희미한 조명이 켜진 복도에서 정다운 인사말이 넘쳐 흐른다. 주말을 기다리는 직원들은 가슴 높이까지 오른 사무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손을 흔들거나 미소를 교환하곤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여기저기 몇 명씩 모여서 마치 대통령이 죽었다든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서로 목소리를 낮춰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불안한 생각으로 조용히 내 자리로 가 앉았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인석과 명의의 긴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더군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 조지아 리와 두 아이 짐과 브레인이 사진 속에서 나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2100명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론 퓨리어는 귀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만 더 이상 직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원자력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굳게 믿었다. 특히 론은 그렇게 안정된 직장을 가진 데 대해 축복받은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먹구름과 같은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단지 해고 통지서 한 장으로 끝이었어요. 나는 내 일에 충실했고 또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 것도 수백 시간은 좋게 될 겁니다. 결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거리를 집에 가져와서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결국 퓨리어 씨를 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로 끝이었으니까요. 퇴근 때 론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퇴직 수당을 챙겨서 마지막으로 사무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이 소식을 듣게 될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론이 해고 통지서를 받은 지 25년이 흘렀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글을 쓰는 바로 이 순간에도 미국 최신청에서는 3만 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4만 5천 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부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8%에 달했고 미국 인구의 14% 이상이 최저 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달에도 지난달보다 훨씬 많은 미국인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이라는 것은 자유와 보상, 인정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만 좋은 일이라고 믿는다는 생활신조 5를 제시하는 것이 엉뚱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의 질을 따지겠는가? 실업자가 되면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기꺼이 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외견상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생활 신조를 고집하는 것이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를 꼬박꼬박 낼 수만 있다면 그 일이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당하고 일자리가 없어져 가는데 누가 감히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끝내고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싫은 직장이라면 먼 안목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할 희생도 클 것이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도 불만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직장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대다수 미국 노동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니까. 최근 인더스트리 위크지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범퍼에 즐겨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에 이런 말이 있다. 해변에서 기분 나쁘게 보내는 하루가 직장에서 기분 좋게 보내는 하루보다 낫다. 1989년 미국 인구조사 보고에 따르면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가 5%나 떨어졌다고 한다. 1989년 미시건에 있는 스틸 케이스사가 발표한 사무실 환경 지수에 의하면 가장 만족도가 낮은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비서직과 사무직 종사자, 젊은 층의 노동자, 그리고 급여가 낮은 노동자라고 한다. 유사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란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신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슬픔을 의미한다. 로마인들은 지성인들이 일을 하면 품위가 저하된다고 생각했다. 사색적인 생활, 즉 노동이 아닌 사고만이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중세에는 일이란 더럽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농부들은 일생 동안 흙을 묻히고 살았기 때문에 신발 밑과 손톱 밑에 흙을 묻히고 다녔고 몸에서는 흙냄새가 났으며 머리에서도 흙이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흙을 파도 정당한 보수조차 받지 못했다. 그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을 했었다. 인생이 일이었고 일이 바로 인생이었다. 날 때부터 물려받은 그 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다. 삽질은 하지만 소유는 할 수 없는 땅에서 태어나 일하고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서자 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로마의 가톨릭 학자인 토머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은 일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신이 인간을 증오해서 일을 시킨다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일은 의무이고 짐이기는 하지만 타고난 권리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가졌던 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견해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종교혁명 동안과 그 이후의 이런 태도는 더욱 급속도로 변했다. 마틴 루터는 일이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신을 섬기는 한 방법, 즉 신에 대한 봉사라고 주장했다. 루터는 일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루터는 일을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것 이상으로 보았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인 존 켈빈은 일에 대한 사상적 혁명을 더욱 발전시켰다. 사실상 켈빈은 일에 대한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본주의의 씨앗을 심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왔다. 켈빈에게 일은 성직과 같은 것이었다. 일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사람은 일을 해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터와 켈빈 시대에 일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이전 시대의 사상과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일이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도 의미 있는 일, 즉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자기 만족을 주는 일을 하도록 신이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를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가족들이나 혹은 자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에만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켈빈은 이러한 일에 대한 운명론적 차원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가능성을 지닌 계획을 택해서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굴하여 이것을 일에 적용시키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같이 일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이란 단순히 의식주기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버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믿는다. 의미 있는 일이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해준다면 무의미한 노동은 비참한 실업 상태와 거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론 퓨리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해고 통지서를 받은 후 수개월 동안 그는 무수히 많은 구직 신청서를 써야 했다. 의미가 있든 없든 직장을 잃으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자기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지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능력도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무의미한 일 또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론은 마침내 공공설비기관의 회계사로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곧 그 일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근로시간은 2배로 늘어났지만 월급은 오히려 30%나 줄었던 것이다. 주당 40시간의 작업 외에도 야간이나 주말, 심지어 공휴일에도 생산 라인에 꼭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20 내지 30시간의 일을 해야만 했다. 아내인 조지아리는 이렇게 말했다. 론은 그 일을 아주 싫어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만 있다면 늘어난 작업 시간과 줄어든 월급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불행하게도 론의 오랜 실직 기간 동안 그리고 새 직장에서 힘들고 불만스러운 일을 하면서 보낸 첫 1년 동안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더 이상 끌어들 수 없을 만큼요. 신용카드도 한도에까지 다 써버렸고 매달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식비도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성 없이 돈을 마구 쓴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론의 월급으로는 무리였어요. 나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녀오면 혼자 집을 지켰어요. 아내와 결혼하자 나는 내 아이들은 절대로 엄마가 없는 빈 집의 문을 혼자 따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반겨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아이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는 절대로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라고 론은 슬픈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해고 통지서를 받고 예금 통장이 바닥이 나자 아내는 데니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팠지요 라고 덧붙였다. 조지아리도 수긍했다. 둘 다 새 직장을 가지자 돈이 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버는 것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우리 둘 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부부도 서로 얼굴을 대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피곤했지요. 성격도 급해졌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나빠졌어요. 론은 위장약을 복용했고 나는 아스피린을 마구 복용했어요. 둘 다 힘든 일이 고단하다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니었으나 별로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품위도 없는 직장에서 매일 일을 한다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이런 퓨리어 부부의 고통은 미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1991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49세 사이의 미국인 중 64%가 직장을 그만두고 무인도에서 살거나 세계 일주를 하거나 다른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상상을 한다고 답했다. 론과 조지아리도 새 직장을 싫어했다. 물론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매달 수입이 있었지만 좀 더 의미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원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도 지금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일에 만족하는가? 내게 더 의미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1981년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 미국인 중 43%가 일이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돈을 꼽았다. 1992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응답자의 62%가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러나 정말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단지 돈뿐일까? 아니면 돈 이상의 무엇이 있을까?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중요한 순서대로 다음에 8가지 항목이 나왔다. 1. 일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2.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도움과 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5. 보수가 좋아야 한다. 6. 특별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7. 안전성이 높아야 한다. 8. 결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어떤 항목을 추가하겠는가? 여러분의 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위의 항목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가?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은 언제나 보수 이상의 혜택을 가져다 준다. 프로이드는 의미 있는 행위에 대한 강한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실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프로이드는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충동은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가르쳤다. 사실상 프로이드의 후계자들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충동이 바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심리학자들은 일이 음식, 주거지 등 필요한 물건들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아울러 의미 있는 일은 자기 성취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자기 불신을 극복함으로써 생기는 성취감과 독립심을 가지며 결핍에서의 해방감을 느낌으로써 정복감을 얻게 된다. 일이란 이렇게 한 인간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의미 있는 일은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부와 복지를 증진시키며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생활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의미 있는 일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행을 할 수 있고 음악과 미술을 접하며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겪을 수 없었던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다 향상시키고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신의 활동의 일부를 인간이 공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일상적인 평범한 활동에까지도 일종의 성스러움이 깃들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의미 있는 일이란 사회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단순히 일반 대중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편의주의, 그 이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 보다 향상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충족시키려 한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이다. 현대의 기업가들은 종종 의미 있는 일이란 연구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인 기업가들은 자유기업가 정신, 우리가 즐기는 것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야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 등에 의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는 것 같다. 론과 조지아리 부부도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한 시기에 자신들에게 내재된 기업가적 기질을 발견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론이 웃음을 띠며 이렇게 회상한다. 그 힘든 시기에 5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던 몇몇 옛 친구들이 전화를 해왔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회와 그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격언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죠. 다른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일로 전화했더라면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라고 조지아리가 덧붙였다. 론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진심으로 아내를 집에 있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약속을 깬 셈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제시하는 판매와 마케팅 전략을 보고 가게 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듣고 나는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데니 식당을 그만두고 다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습니다. 조지아 리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비누를 판다거나 판매 및 마케팅 전략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지친 상태였지요. 하루 8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내, 엄마, 학부모 등의 역할과 요리, 빨래 등의 집안일로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요. 남편이 얼마 동안 그 일을 하면 곧 실증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기회는 잠재되어 있던 론의 사업가 기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아내를 데니 식당에서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직장 일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의 밤 시간을 쪼개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한 달에 $400 정도의 여분의 돈을 벌 수 있어도 만족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세우고 나는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말했죠. 라고 론은 그때를 회상했다. 조지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루에 받은 팁의 액수가 얼마인데 그것을 못하게 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아주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난 둘이 함께 일한다면 론의 수입이 한 달에 $1,000나 $2,000로 늘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영업사원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내게 몇몇 소매업자를 고객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그 일을 해냈어요. 우리는 제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용카드와 할부금 빚을 갚아야 하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빚을 모두 갚자는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자 가족 휴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휴가를 다녀왔지요. 그 다음에는 저축을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예금 통장이 불어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조그맣게 시작했던 사업이 번창할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론의 이 말에 조지아리가 기억을 더듬으며 덧붙였다. 우리는 캐딜락을 구입했어요. 이 무렵 론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었지만 사정도 결국은 론의 결정에 따라 주었지요. 론이 이어서 말했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내 발로 걸어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직장이 주는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우리의 꿈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냉소주의자들은 단지 돈, 즉 물질적인 소유욕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의미 있는 일이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다. 미국 전역에 걸친 순회 연설에서 나는 이런 4가지 욕구에 대해 말하곤 했다. 바로 자유와 보상, 인정과 희망이 그것이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는 론의 말을 기억하라. 론은 아내가 싫어하는 일에서 아내를 해방시켰다. 가족들을 빚의 부담에서 해방시켰다. 가계 소득이 높아져 함께 자유로이 가족 휴가를 떠날 수도 있었고 장래를 대비하여 부담 없이 저축할 수도 있었다. 의미 있는 일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론과 조지아리가 낡은 공산주의 체제하에 살았더라면 아마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던 사업가 기질을 과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기 사업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심지어 사업하는 데 필수적인 재산 소유권도 가질 수 없다. 사유재산권은 자유의 기본이다. 그 권리를 박탈하면 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존재가 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자명하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공산체제의 국가에서 산 사람들은 시장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범위와 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범위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른 모든 종류의 자유와도 결부되어 있다. 의미 있는 일과 자유기업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커다란 덩어리의 일부분이다.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투표와 정치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간섭과 박해의 공포 없이 생활하고 사랑할 자유 등이 있다. 의미 있는 일은 권한이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곳에서 생겨난다. 옛 공산국가의 국민들은 사실상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라는 것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 기업가가 된다는 것, 또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자기 집에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산국가 내에서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모든 개인적인 경제적 선택권이 타인에 의해 행사된다. 자유기업 제도는 포괄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인종, 국적, 피부색, 지역적 또는 민족적 특성, 종교, 연령,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성별 등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부당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곳에서는 자본주의가 번창할 수 없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자유가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지기 때문에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나는 학교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자유에 대해 배웠다. 어른이 되자 나는 이 추상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의 원칙은 교과서에 나열된 단어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두 가지 자유 중 하나는 뭐로부터의 자유라고 배웠다. 이것은 권리정전에 나오는 자유이다. 즉, 모든 사람은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상이다. 정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라고 강압하거나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할 자유라고 배웠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꿈을 성취할 자유를 가질 때에만 존재한다. 할 자유는 우리에게 계획을 실행하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자유 또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자유이다. 진정한 자유 속에서 수많은 기회와 함께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꼭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같은 것이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일이나 계획을 실행하는 데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자유를 자발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에만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론과 조지아리도 꿈을 가졌다. 그들은 자유로이 그들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자유를 발견한 것이다. 당신도 당신의 꿈에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 성취하고 싶지 않은가? 의미 있는 일에는 보상의 원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탐욕스럽고 공정하게 이윤을 나누기를 거부하며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본가가 존재해 왔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의 첫 번째 요소인 자유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자유기업 제도하에서 노동자들은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불공평한 보수나 불공정한 노동 조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가 있다. 작년에 제이와 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직원들과 독립한 디스트리뷰터들에게 지급했다.
그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보너스였다. 이는 현저한 업적의 성취에 대한 특별 보너스로서 우리 회사의 다른 어떤 보상보다 많은 액수였다. 왜 제이와 나는 이 모든 여분의 이윤을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았는가?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년은 우리 회사로서는 참으로 특별한 한 해였다. 디스트리뷰터들은 우리의 상품을 열심히 팔아주었고 직원들도 열심히 생산하여 상품의 효율적 유통도 도왔다. 따라서 우리 디스트리뷰터나 직원들 모두 이런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주어 직원들을 놀라게 하는 것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자본주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상은 자금량과 질에 따라 결정된다. 의미 있는 일은 보상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지만 보상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누어준 올해의 특별 보너스도 금액이 똑같지 않았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있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었다. 보상은 당신이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보상이란 어떤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보상을 준다고 한다. 말로는 그렇듯하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하지 않으면 보상도 없어야 한다. 나는 이 기본적인 규칙에도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일할 수는 없지만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자유기업은 역사상 가장 동정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정상적인 신체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보상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나는 매일 자유기업 제도가 나와 내 가족에게 제공해주는 보상 제도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내 노동의 대가를 향유해왔다. 미국인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혜택이 온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그것은 미국인들 정서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대체로 노력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하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여러분은 아주 열심히 일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자신들의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화를 낸다.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왜 일을 하겠는가? 이런 상황은 단지 빈곤의 평등만을 조장할 뿐이다. 마리아 산도발과 남편인 엘리세오는 멕시코의 살티오 근처에 있는 산악지방의 조그만 마을에 살았다. 결혼 후 7년 동안 산도발 부부는 거의 빈곤 상태로 살았다. 엘리세오는 대규모 국영 공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일했다. 마리아는 가사를 돌보며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했었다. 그러나 침체되고 통제받는 경제 체제 하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고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은 짓누른 가난의 고리를 끊고 탈출할 방법도 전혀 없었다. 바로 그때 살리나스 대통령이 자유기업의 문호를 개방했고 마리아와 엘리세오는 기꺼이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새로운 멕시코 디스트리뷰터들로 가득 찬 연회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산도발 부부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엘리세오는 어떻게 그들 부부가 우리 회사의 멕시코 내 첫 디스트리뷰터가 되었는지를 아내가 설명하는 동안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불과 18개월 전에 이들은 몬트레이에 있는 친구의 권유로 디스트리뷰터가 되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산도발 부부는 밤낮없이 일을 하여 고향 마을 사람들과 주위 산악지에 흩어져서 사는 농부들을 대상으로 판로를 구축했다. 마리아와 엘리세오가 그들의 짧고 감동적인 경험담을 끝내자 400명의 멕시코 디스트리뷰터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서 함께 내 자리를 향해 걸어왔다. 마리아는 디보스 씨라고 부르며 잠시 말문을 열지 못하고 내 손을 꼭 쥐고 흔들었다. 그 다음 그녀는 애써 준비한 서툰 영어로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이 옷은 제가 오늘을 위해서 처음으로 산 것입니다. 마리아는 소박한 무명 드레스를 입고 샌들을 신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아름답군요 라고 말하며
그녀와 악수를 하고 남편에게도 몸을 돌려 인사를 나누었다. 마리아는 무심한 내 눈을 보며 내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 통역에게 가서 스페인어로 몇 마디 말을 했다. 말을 끝내고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통역의 말을 듣는 내 모습을 지켜보았다. 산도발 부인은 이 옷이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산 옷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통역관이 설명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랍니다. 마리아와 엘리세오는 여전히 손을 꼭 잡고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비로소 나도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다. 수백만 명의 다른 멕시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산도발 부부도 수십 년 동안 끝없는 빈곤과 궁핍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기업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인생에 등장한 것이다. 마침내 산도발 부부는 자기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경험했다. 생전 처음으로 마리아는 가게에 들어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만을 위해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게 되었다. 마리아는 새로이 경험한 자유의 화려한 상징이며 그것이 가져다준 보상인 밝은 노란색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 부부를 안았다. 의미 있는 일은 인정을 받는다. 노력에 대한 보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바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보상이 없다면 우수성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긍정적 강화라고 부르고 있다. 마리아 산도발의 지갑 속에 든 돈은 그녀에게 자부심을 주었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러나 400명의 동료들이 기립박수를 보낸 것도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녀가 자기가 훌륭히 수행한 일에 대해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들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축하 인사를 받으며 마리아가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닐 때 그녀의 미소 띤 얼굴을 보았다. 나는 보상과 인정은 서로 동반해서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진다면 의미가 없다. 론 퓨리어는 이렇게 말했다. 이 회사가 성공을 거둔 핵심은 사람들의 보람과 자신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의 칭찬은 가장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앉아 TV나 보는 것이 훨씬 편한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매일 밤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압니다. 우리는 처음 1년 동안의 시간과 노력,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했을 때 우리는 손바닥이 아파오고 목이 쉬도록 그들의 업적을 인정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요. 론과 조지어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제1차적인 이유가 재정적 보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가끔 우리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일하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몇 달 전 나는 축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디스트리뷰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의 방콕을 방문했다. 그날 밤 그 모임은 새 디스트리뷰터들을 환영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판매 목표나 신규 디스트리뷰터들이 성취한 핀을 인정해주기 위한 모임이었다. 그런데 랠리 시작 6시간 전에 방콕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심한 폭우를 무릅쓰고 참석할 사람은 없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태국 지사장은 웃으며 걱정 마세요. 모두 올 겁니다. 라고 말했다. 시작 1시간 전부터 나는 연단에 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운동장이 진흙투성이인 것을 보고는 그들은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들어왔다. 조금 있다가 참석자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친구나 이웃들이 환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이 왜 물난리가 난 거리와 진흙투성이의 이 운동장을 마다 않고 랠리에 참석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가 성취한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축하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아무리 거센 폭우라도 그들을 저지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성취한 것을 인정해주는 힘을 믿는다.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아보고 칭찬해주기를 바란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인정받음으로써 자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부추김이 아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성공할 확률도 극히 낮다.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당신은 중요하다, 당신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의 개성도 없어지고 존재 가치도 잃는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고위 정부 관리와 가진 면담에서 나는 약 23주 내에 400명의 말레이시아 디스트리뷰터들이 회사 경비로 태평양을 건너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음을 말하였다. 그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우리 회사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발전되어 가는 거죠.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머리를 끄덕이고서는 배워야 할 것이 참 많군요. 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고용주건 직원이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서로 성취자가 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간단한 감사 카드나 전화 한 통화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상상해보라. 동료 직원이 이룬 일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것을 칭찬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보상과 인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의미 있는 일은 희망을 가져온다. 자유도 없고 보상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도 없어진다.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만일 사람들에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도 비틀거릴 것이다. 여러분도 이룰 수 없는 꿈에 얼마나 오래 매달릴 수 있겠는가? 희망은 꿈을 실현시킬 방법이 없을 때 끝나버린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것이다. 희망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들 말한다. 그렇게 강력하고 자극적인 약은 없을 것이다. 자유기업과 희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희망, 경제적 형편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월급 인상이나 승진에 대한 희망,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자유기업의 본질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아무런 현실적인 희망이 없이 다만 컴퓨터 프린트물 안의 숫자처럼 취급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근년에 보았듯이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칼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종류의 혁명이 아니라 반공산주의 혁명이었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으나 공산주의는 희망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가져야만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는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현실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면 남는 것은 절망뿐이다. 나는 중국의 북경으로부터 생중계된 TV방송을 아직도 기억한다. 당시 중국의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위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나는 트럭에 화물 적재간에 타고 가던 10대의 어린 중국 청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청년은 머리에 하얀 머리띠를 두르고 군중들을 향해 전단을 뿌리고 있었다. 한 미국인 기자가 왜 데모를 하죠? 라고 묻자 그 청년은 우리는 자유를 원해요 라고 소리쳤다. 갑자기 그 트럭은 천안문 광장을 향해 돌진했다. 청년은 나무 난간을 꼭 붙잡고 그 기자에게 몸을 내밀면서 우리도 미국인들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외쳤다. 그러고는 뿌연 먼지만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 용감한 청년과 그의 친구들은 곧 탱크, 총알, 총검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어 벌어진 유혈 대학살에 그도 희생되었을까? 아니면 투옥되었을까? 아니면 홍콩으로 탈출하진 않았을까? 극히 짧은 순간에 그 용감한 중국 청년은 모든 중국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희망을 표명했던 것이다. 우리는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전제주의 정권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뿐만 아니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은 살아있어야 한다. 어디든지 빈곤과 무주택, 실업,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현실적이고 실질적 생명을 주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역시 실패할 것이다. 1세기에 살았던 폴리니라는 철학자는 희망은 세계를 떠받치는 기둥이며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미래, 세계의 미래는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유럽, 아시아, 남북미, 호텔 연회장, 대규모 회의장, 운동 경기장 등에서 나는 희망의 소식을 반기는 사람들의 환호를 들었다. 우리는 모두 자유, 보상, 인정, 그리고 특히 희망을 갈망한다. 이들 요소는 의미 있는 일들을 서로 단단히 연결시켜주는 기둥이며 더욱 강력한 자유기업 제도를 만들어준다. 이런 초석 위에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횃불처럼 빛날 것이다. 약 25년 전 론과 조지아리는 자신들의 인생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았다.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불빛을 향해 헤엄쳤다. 그 불빛은 아메이도 미국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였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한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국가의 국민이 갖고 있는 보물섬 지도도 아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직 자유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창의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만일 자신의 미래에 별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론과 조지아리 부부처럼 해보라.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러한 변신을 꾀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오레곤주의 포트랜드에서 대규모 집회가 끝난 후 조지아리는 연단 가까이에 한 젊은 부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집회가 열렸던 광장은 조용했다. 무얼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조지아리는 거기 서 있는 두 젊은이에게로 다가갔다. 잠시 그 젊은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애써 눈물을 감추려고 눈을 깜빡거리며 서 있었다. 조지아리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요. 난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젊은이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산산조각이 난 꿈과 엄습하는 공포에 대해 말했다. 비싼 등록금을 내며 대학 4년을 마쳤고 대규모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했으며 집을 사고 가정을 꾸렸는데 바로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해고 통지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갑자기 그는 실망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버린 것 같았다. 그의 아내가 다가와 남편을 위로했다. 론도 사태를 짐작하고 가까이 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젊은이는 힘없이 말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론은 조지아리를 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에도 역시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론은 젊은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조용히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기 시작했다.